안녕하세요 여러분들, DHID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오늘 자막 달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을 하나씩 읽어주고 201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바뀌는 입시 제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2018학년도 대입 개편안 내놓았죠. 바뀌는 입시 제도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분석해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2018학년도 개편 내용하고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책은 뭐가 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입시에 좀 가장 좌지우지하는 사항 두 개, 큰 틀 두 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 수능을 본다. 그러면 수능 전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시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2017학년도 현재 중3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수학 범위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원, 그 다음에 학통은 문과 출제 범위죠. 실제 상위권의 이 수학 부담이 축소되겠죠. 이번 9월 목평 같은 경우도 수학 만점자 몇 명 나왔죠? 2,520명이 나왔어요. 요렇게 범위가 축소되거나 또 문제가 좀 쉬워지게 되면 동점자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학에서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상위 메디컬을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때 28년 같은 경우는 국어라든지 다른 과목으로 결판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국어까지 잘하는 이과생이 수능에서 유리해 보이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학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로 돌아가야겠죠. 입시는 돌고 돌기 때문에 예전 2009년도쯤이었나 문과 수학 범위가 수원으로만 축소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노가다 계산을 요구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상당히 높였거든요. 이때 이렇게 높인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당분간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뭐 카르텔, 이권 카르텔 막 없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28년도에 최상위 대학을 수능으로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 성적 관리가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통합 과학이라든지 통합 사회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동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으로 변별력을 가리지 못한다면 다른 과목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8년도 개편된 지금 수능 체제 있죠. 이 수능 체제는 99년에서 04년도 수능 때랑 좀 유사해요. 그때보다 범위가 줄어든 형태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이과 모두 국어, 영어, 사탐, 과탐 공통으로 보고 사탐, 과탐 범위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범위 내에서 다만 각각 선택 과목 한 개씩 추가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도 빠졌죠, 여러분들. 수학이 당시 문과 수학은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까지 범위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확통 비중이 적었고 이과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2하고 기하, 벡터 모두를 포함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공통으로만 보고 미적분2, 기하를 절대평가로 선택하니까 전체적으로 수능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28년도부터 수능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최근 10여 년 동안 치른 수능과 범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학원들도 빠르게 변화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과탐학원 이야기 해볼게요. 초등학교 중학생 같은 경우도 중3 과학까지만 확실하게 마스터했으면 공통과학 건너뛰고 물화생지 원으로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구조였거든요, 학원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공통과학도 커리큘럼에 놓고 심화 수업을 진행하겠죠. 여러분들도 공통과학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알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런 좀 구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99에서 04년도 수시 선발을 좀 보게 되면 거의 5에서 10%만 뽑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다 정시 위주 선발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능 형태가 정시 상위권인 논술이라든지 내신 반영을 좀 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2028학년도 수능 체제가 수능 자체적으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동점자들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고려대가 뭘 하고 있죠? 뭐 교과를 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뭐 서류를 반영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외적인 평가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별 자체고사는 좀 지향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반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위해서 자퇴생들이 되게 좀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내신 안 나오니까 학교를 떠나자. 이런 친구들을 또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면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에 내신 반영이라든지 서류 반영을 함으로써 학교를 못 떠나게 하는 탈고교화를 막을 수도 있는 이런 공교육 강화를 좀 더 생각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뭐 학교 내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 이런 것들을 또 충실히 해야지만 수능 전형에서 유리할 수 있게 또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서울대하고 고려대, 연세대 등 이런 것들을 미리 시행해보는 이유가 고교학점제 체제하에서 수능 선발을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나는 정시 파이터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또 N수를 해서 최상위 대학을 또 노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후회 없이 하려면은 학교 내신을 아예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좀 이렇게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28학년도가 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내신 반영이라든지 뭐 서류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내보죠. 수능 범위가 축소되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현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 중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좀 재수생들 때문에 많이 밀렸어. 그래서 수시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28학년도가 되니까 수능 범위가 축소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내신도 좋고 수능 범위도 축소됐으니까 공부도 해볼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계속 여전히 N수생들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재학생들 있죠. 재학생들. 그러면 수능 범위가 축소되면은 재수생들도 유리하겠지만 재학생들한테도 유리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 예전같이 수능 전형에서 재수생들에게 많이 밀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가 내신도 잡아야 되고 수능도 잡아야 되고 뭐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 범위가 축소되니까 재학생들도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어떤 격차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동점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능 전형에서 변별력을 잃게 되면 외적인 평가 항목들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외적인 평가 항목이 예를 들어서 내신 반영이라든지 서류 반영이 또는 뭐 면접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 재학생들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재수생들한테 유리할지 또한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은 뭐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아무튼 수능이 변별력을 잃게 되면 무조건 외적인 평가 항목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하고 올 12월에 공청회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공청회 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고 고민하는 학년이 현재 중3이라고 생각 드는데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분리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재수를 하더라도 2017학년도하고 2018학년도 수능 공부가 막 달라. 아, 나 이래서 진짜 큰일 났어 라고 좌절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범위가 또 축소되다 보면은 점수는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점자들이 많다 그랬죠. 그럼 동점자들이 많게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외적인 평가 요소들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내신이나 뭐 서류 반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그러니까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내신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수능 전형에서 합격할 수도 있다. 요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시 전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까? 어떤 식으로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있겠죠. 자, 1등급을 10%예요. 현재는 4% 주잖아요. 근데 10%로 대폭 늘어난 거죠. 2등급도 늘어나고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5등급제로 실시를 합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A에서 2등급 이렇게 5단계 똑같이 부여를 해주는데 교육부 발표 내용으로는 뭐 성적 부풀리기 등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도 같이 기재하는 방식, 그래서 5등급제하고 뭐 절대평가 이렇게 생기부에 같이 기재될 것 같죠.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모든 과목에 5등급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목별 수강생 인원이 적은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와 상대평가 과목이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5등급제 뭐 절대평가 A부터 E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뭐 공청회 결과를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유춘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5등급제로 간다. 그리고 같이 기재한다. 자,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 어떤 전형들이 대표적이죠? 교과 전형이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듣고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너무 복잡했었는데 좀 쉽게 간결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계산하도록 할게요. 전국 고등학교 수 몇 개죠? 2373개예요. 대략. 이해되시죠? 전교생 수가 평균 200명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가정 쉽게. 그쵸? 그러면은 200명 중에 1등급이 몇 명이겠죠? 20명이겠죠. 그러면 20명을 2373개 곱하기 하면은
전국에 있는 1등급 학생이 몇 명이냐? 47,460명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죠. 대략적으로 유추한 거니까. 그러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4학년도 수도권 교과 전형 모집 총 인원이 27,134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주요 15개 대학으로 좁힌다면 6,002명 선발하거든요. 1등급 학생들이 지방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1등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 대학보다는 주요 15개 대학 노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4만 명, 4만 7천 명대 학생들이 6,002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물론 47,460명이 모두 다 올 1등급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퍼센티지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등급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6,002명의 자리를 두고 동점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등급 학생들 전원을 정량적으로 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처럼 또 뭐가 들어와야겠죠? 외적인 평가 요소 들어와야겠죠. 지금 많은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죠. 고려대도 서류 반영하고 뭐 성대도 서류 반영하고 동대도 반영하고 경희대도 반영하고 건대도 반영하고 이렇게 교과 전형의 서류 반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 고교학점제를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다. 교과 전형에서.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이 교과 전형이 살아남으려면 이 많은 1등급 대 학생들을 모두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별하기 쉽지 않죠. 그런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반영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을 엄청나게 높게 가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능 최저 등급으로도 못 가릴 수도 있는 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마저 변별하기 어렵다면 아까 말했듯이 생기부 평가하고 면접까지 따라 붙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교과 전형이 어떻게 되겠죠? 학종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학종도 살펴볼게요. 2024학년도 기준입니다. 주요 15개 대학 학종 선발 인원이 17,418명이었죠. 아까 교과 전형 6,000명대였죠. 17,000하고 6,000명 더하니까 교과하고 학종 모집 인원 다 합쳐도 1등급 대가 아까 몇 명이었죠? 거의 47,000명이라 그랬죠. 물론 4만 명, 3만 명이라 그래도 교과 전형하고 학종의 이 모집 인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학생만 있을까요? 여기에 재수생까지 들어온다면 높은 등급대 학생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현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나온다고 수능에 너무 올인하는 이런 것보다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좀 충실히 해서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래야지 현역대 대학을 제대로 못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중3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이거 큰일 나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변별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2등급 대학생들 같은 경우가 56,925명 정도를 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이 2등급 대학생들은 수시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1등급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2등급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류 관리가 잘 된 특목 자사고 일부 학생들만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아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 기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서류 관리를 잘해주는 특목 자사고 진학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모집이 40%로 유지된다면, 지금 현재는 뭐 유지한다 뭐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죠. 내신 1등급을 벗어난 학생들 있죠. 요 학생들은 어차피 요 계산을 좀 때려보게 되면은 1등급도 불리한데 2등급 3등급 이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서 수능에 집중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수능을 집중하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요런 선택을, 전략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랬죠. 수능 전형에서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뭘 넣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내신하고 서류 반영 또는 심지어는 좀 면접까지도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는 이건 지약을 하니까 좀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는 내신 서류 면접까지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수능 전형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이탈,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 공청회 때 또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발표한 토대로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28학년도에 개편의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요 결과로 계속 이어진다면 28학년도 개편하는데 긍정적 측면 한번 봐야겠죠.
내신 등급이 축소되니까 내신 등급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막 4%니까 아이들이 1등급과 2등급 경계선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압박감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뭐 잠도 못 자고. 근데 이런 압박감에서 좀 완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서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랬죠. 뭐 수능 전형에 외적 요소들이 평가 요소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참여,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로 인해서 현재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죠? 바로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평가자 입장이 교권도 개선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퇴생들이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이런 친구들이 수능의 서류 반영이 확대된다면 자퇴생 증가 억제로 학교를 벗어나는 탈학교화를 또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또 긍정적인 측면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범위 축소로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수능 격차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 킬러 문제라든지 범위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가 쉬워지다 보니까 이런 재수생과 그 다음에 현역생 친구들도 만점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재수생과 현역생의 어떤 수능 격차가 좀 완화된다. 그리고 문과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가 국어를 잘하잖아요. 물론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국어 잘하는 친구 많이 있죠. 아무튼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가 수학에 취약했던 이런 학생들이 이과생과의 어떤 격차도 완화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문이과의 어떤 밸런스도 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과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알아봐야겠죠. 내신 등급제가 우리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대가 막 10%야. 그쵸?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변별력을 잃게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야? 줄 세우기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1등급들은 6002자리라는 이 자리, 주요 15개 대학 자리에 있는 대학들을 들어가고 싶어 할 텐데 1등급 애들이 막 4만 명이 되고 뭐 더 줄여서 보수적으로 봐도 3만 명이라고 그래도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또 중요시 될 수가 있죠? 서류의 중요성이 또 부각되잖아요. 이 또 서류 중요성이 부각되면 또 불공정하다, 또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도 바쁜데 서류 관리까지 또 해야 되고 이 또 서류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신 1등급을 벗어난 학생들 있죠. 요거 제가 수치 계산한 거 대략적으로 때려보면은 2등급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제 수시에서는 1등급을 벗어난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 전형으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전형에서 다른 평가 요소를 넣게 되면 학생들이 내신도 잡아야 되고 수능도 잡아야 되고 서류도 잡아야 되고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또 소화해야 되는 현상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 역시도 수능 범위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 9월 모평 수학 만점자가 2,520명이란 말이에요. 6월 모평보다 4배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수학이 더 쉬워지게 되면은 수학을 마스터된 학생들은 수학 사교육비 줄이겠죠. 주 3일 다니던 수학을 하루 빼고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학 사교육비 비중을 줄이고 또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교육비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N수생들이 계속 역대급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요것도 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범위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N수생들의 메디컬 도전으로 N수생 증가 역시 계속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N수생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저출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N수생 증가는 길어진 학업 기간으로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 각 산업 분야에 인력난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보고 계시는 PPT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IDA 입시연구소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중2 밑으로라든지 뭐 중3, 현재 고1 같은 경우도 삼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모든 정책과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월 공청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틀을 다져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좀 만들어주면 학교 떠나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공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비가 많이 줄잖아요. 그럼 사교육비가 줄게 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 교수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출산율이 몇이다 라고 하니까
한국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교육비를 좀 줄어준다면 저출산 해결에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손실이 없는 교육 정책이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